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SF로 읽는 북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SF는 서양의 SF가 아니고 북한의 SF입니다. 북한의 SF? 조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지만 실제로 북한에도 SF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SF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1950년대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우 왕성하게 창작이 되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학이 이른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1980년대 후반인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 문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북한 SF에 대해서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북한 SF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북한 SF를 통해서 북한의 삶과 또 그들의 문화 등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을 좀 보시죠. 이 모습은 지금 평양의 거리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지요. 김정은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놀랍도록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의 스카이라인입니다. 김정은 이전과 김정은 이후, 말 그대로 김정은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평양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은 고층 건물들이 아주 정말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도시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SF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야경의 모습을 찍은 건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지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계속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북한에서 SF를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북한에서 발행된 이른바 SF 작품들의 표지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서초동에 있는 그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가면은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북한의 서적뿐만 아니라 신문, 각종 관련 자료들을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제가 허가를 받고 찍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건가요? 새별운석 탐사대라고 하는 작품은 이게 중편인데요. 이게 79년도에 나온 것이고 그 뒤로는 이제 80년, 90년대 작품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생 같은 작품들은 2001년도에 나온 거고 유전의 검은 안개 같은 작품들은 2007년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있고요. 물론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그 표지와는 조금 질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SF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SF가 무엇인지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SF를 그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과학 환상 문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명칭에 대한 이론들이 첫 번째로는 이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는 SF와 관련해서 거의 종주국이라 할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중요한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과학 환상 문학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이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SF를 과환이라고 부릅니다. 과환. 이제 과학 환상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중국의 영향이든 소련의 영향이든
뭐 크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보시면 황정상의 과학 환상 문학 창작이라고 이게 1993년도에 나온 그 책인데요. 이 과학 환상 문학 창작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북한 SF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북한 과학 환상 문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의에서부터 성격, 의의, 목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작을 해야 되는지, 뭐 인물에 대한 묘사라든지, 뭐 사건은 또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그 북한 과학 환상 문학에 대한 비평들까지 말 그대로 총망라한 일종의 바이블과 같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원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 환상 문학이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이 되고 현재는 실현될 수 없는 최첨단 기술 수단들이 연이어서 개발될 미래의 생활을 묘사하는 특수한 문학이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말 그대로 최첨단의 그 과학기술들이 발현이 될 그 미래의 생활을 묘사하는 그런 문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과학 환상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과학 환상 문학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역시 또 원문은 그 황정상에 썼던 그 책의 원문을 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일찍이 과학 환상 문학은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문학의 한 형태다라고 하시면서 과학 환상 문학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다. 자, 앞에서 봤던 것과 조금 이제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로 발전이 된 이 과학기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한 문학이다. 그럼 왜 이게 우리 절실히 필요한 문학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북한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은 뭐 여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북한에게 있어서 과학기술은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특히 그 북한이 1990년 그 소련을 필두로 해서 동유럽들이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붕괴를 하지요. 그러면서 북한이 일종의 이제 고립 상태가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그래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더불어서 무역도 하고 교역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조도 받고 그랬는데 90년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이제 그들과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말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립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진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제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자립경제라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이른바 개발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죠. 근데 그러한 과학기술들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의들이나 그런 것들을 북한의 대중들, 인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학습시킬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은 중요한 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문학의 한 형태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학 환상 문학은 미래 인간 생활을 보여주는 독특한 얼굴을 가진 문학의 한 형태로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간들의 교양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를 정복하는 인간들을 교양한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주체사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이른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 주체사상의 세계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자주적인 인간인데요. 이 자주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말 그대로 세계를 정복하는 인간들을 교양한다, 즉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것, 즉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이 세계를 정복한다.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학 환상 문학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계에서도 여전히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이때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정복을 말하는 것이 그런 측면보다는 말 그대로 세계를 해석하고 또 모든 세계와 곳곳에 그런 것들을 개척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인간들을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 환상 문학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한번 또 그 원문을 한번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환상 문학은 인간과 그 생활을 앞날에 펼쳐질 형상적인 확폭으로 그려내며 환상적인 수법으로 일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간과 그 생활의 앞날에 펼쳐질 형상적 확폭으로 그려낸다라는데 형상적 화폭이라고 하는 거, 이 화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북한에서 자주 쓰는데요. 형상적 화폭은 말 그대로 형상화한다라는 겁니다. 인물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는 묘사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이제 환상적인 수법을 이때 환상은 이제 판타지는 아니고요. 어떤 과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일정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해명한다. 그럼 일정한 사회적 문제라는 게 뭘까? 북한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과학 환상 문학을 통해서 제기하고 그 작품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또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회적 문제 가운데 이 과학 환상 문학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주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학에 대한 흥미 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있어서 과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고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북한의 아동이나 청년이나 뭐 근로자나 인민 전체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알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과학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 학문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 과학 환상 문학이 더없이 좋은 장치 또는 매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면인 것 같습니다. 인민경제를 주체화한다. 아까 제가 자립경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북한의 경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학화할 수 있도록 이 과학 환상 문학이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은요, 교육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과학 기술 또 과학적 지식을 이제 이 과학 환상 문학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육 소설의 형식을 띨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작품의 한 장면인데요. 1979년도에 새별 운석 탐험대라고 하는 과학 환상 이야기입니다. 작자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작품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토론체 형식이 많습니다. 문답의 형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새별 운석을 얻기 위해서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석이 뭐 갑작스럽게 운석이 날아온다든지 그럼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운석이 왜 날아오는지 또 운석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인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이런 토론의 형식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일종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지금 이게 우주 정류소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행선이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정류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또 우주선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독자들이 보면서 이른바 과학적 지식들을 이렇게 하나둘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의 과학 환상 문학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과학 참고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문인지, 일종의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뭐 과학 참고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이게 소설이지 않습니까?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별 운석 탐험대 한 장면인데 옆에 보면 이제 은하계의 모습이 나오고 이 새별 운석 탐험대들이 가야 하는 그 이제 행성의 모습이 나오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 별자리들의 위치나 이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체와 관련된 지식들을 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은요, 소련 SF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생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었고요. 필요에 의했지만, 소련 SF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련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일종의 아비와 같은 나라죠. 사회주의 국가로서 소련은 종주국이었고, 그런 종주국인 소련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소련은 엄청났지요. 그 당시에 1940년, 50년 이때만 하더라도 소련의 과학기술은 정말 대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그 초창기에는 그 소련을 닮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종의 아비 같은 존재였는데요. 소련은 SF도 굉장히 활발하게 창작이 됐고 또 그러한 것들이 북한에 영향을 많이 줬고 또 많은 북한의 작가들이 실제로 거기에 바탕을 둬서 또 그걸 참조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창작을 합니다. 그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좀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실 때 그 왼쪽에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보면은 러시아 과학 잡지 1954년도에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주선의 모습이 보이죠? 그 우주선의 모습을 모양을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혹성간 비행선 달 1호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소련의 작품인데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작품을 보면은 그 우주선을 발사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종사가 있을 것이고 선장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를 따서 그 각각의 인터뷰들을 이제 엮어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 또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우주선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뭐 같은 소련 거니까 비슷한데 1960년도에 나온 소년 우주 탐험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이거는 김동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이것도 이제 중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비행선의 모습이 우주선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비슷하지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쪽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면 우리들은 화성에 왔다라고 하는 1956년도의 소련의 작품입니다. 그걸 역시 또 번역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사파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1959년도에 배풍이라고 하는 작가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 환상 동화를 썼는데요. 제목이 이제 땅나라 손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954년 러시아 이른바 소련의 SF 잡지인데 표지인데요. 이렇게 사파를 보시면 어떠세요?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크기만 이렇게 반대로 해놨죠. 소련의 작품의 그 우주선의 모습을 보다 키우고 반면에 그 뭐 탐사하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런 것은 또 작게 해서 그 크기만 이렇게 서로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거 어떤 원형에 해당되는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과학 같은 게 이제 우주 여행을 할 때 보면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초창기 우주과학 관련 SF 보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중력 상태 아닙니까?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이렇게 몸도 떠다니고 우주선 안에서 물건들도 떠다니고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방울들이 떠다니니까. 그래서 북한 초창기 그 우주 여행을 하는 그런 작품들에 보면은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반영이 돼요. 근데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실은 이미 소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재현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수입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북한의 그 과학 환상문학 작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런 걸 참조하면서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학 환상문학과 과학 소설 조금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과학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학이 있어요. 과학 환상문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시공간을 다루고, 그리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첨단의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죠. 반면에 북한에서는 또 과학 소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학 소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다루고 있고, 또 현재의 과학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신 과학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지능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현재의 시공간, 과학 소설처럼 현재의 시공간을 다루는 건 맞는데 일반 과학 상식 같은 거 있죠. 아주 기초적인 상식. 예를 들어서 무지개는 왜 뜨는가?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래서 같은 과학을 다루는 문학이지만 이렇게 또 안에서 차이가 있다. 또 유형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은 이 과학 환상 문학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산문문학, 영화문학, 극문학, 기타 문학. 그래서 산문문학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설, 동화나 또는 우화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영화문학, 북한에서는 영화도 일종의 문학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영화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읽는 문학이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영화 어떤 대본, 시나리오 같이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또 극문학에는 뭐 환상, 희곡, 뭐 가극문학 이런 것도 있고요. 기타에는 뭐 과학 환상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독자에 따라서 이제 추천하는 작품들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학령 전, 이른바 유치원생들이죠. 또는 인민학교, 우리 학교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뭐 환상 동화라든지 과학 환상 만화 같은 거를 추천하고 있고요. 고등중학교나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과학 환상 소설이나 희곡을, 이제 대학생이나 성인에게는 이제 좀 긴 중장편의 과학 환상 소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의 특징들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과학 환상 문학을 소개할 때 맨 앞에 놓는 게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지 한번 실제 그 원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주의적인 과학 환상 문학은 과학적인 환상에 의거하고 있다. 사실주의 문학이 의거하고 있는 과학적인 환상은 허황한 망상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 과학적인 환상은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을 본질적 내용으로 기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환상은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 과학적인 환상은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을 본질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북한에서 말하는 과학 환상 문학에서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판타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일반 SF에서도 뭐 이런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환상, 그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적 환상의 목적은 뭘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원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식의 과학 환상 문학은 허황한 공상이 아닌 역사와 과학 발전의 합법 측성과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 환상이라는 점에서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과학 발전의 합법 측성, 즉 매우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또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요구하는 것들, 실제 생활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기초한 환상이라는 점에서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베링 해협을 막아서 기후를 변경시키고 뭐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거나 또는 정글을 개간해서
옥답을 만들고 또 북극의 얼음을 녹여서 한랭전선을 막았다는 식의 추상적 환상이 아니라 서해안 간석지 개발이나 지하자원의 채집 방안 등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적 환상이고 이를 가리켜서 우리식, 조선식 과학 환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베링해협, 바다를 막아서 기후를 변경을 시키고 아니면은 북극의 얼음을 녹여서 한랭전선을 막았다.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건 근거가 없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북극의 얼음을 녹이면 굉장한 그렇죠. 이 지구에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북한 과학 환상 문학은 특히 이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 이것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환경 같은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북극의 얼음을 녹인다든지 바다를 막아서 기후를 변경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들은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자, 그 작품의 한 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탐구라고 하는 작품의 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 조절변을 잡으시오. 우리 시대는 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100만 킬로와트의 발전소를 폭파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이 땅 위에, 아니 온 우주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21세기 발전된 의학기술이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우리 시대의 참된 윤리와 도덕이 아들의 가슴속에 소생의 빛을 안겨준 것입니다. 북한의 원문이라 뭐 이렇게 두법칙도 안 되고 좀 다릅니다. 이 탐구의 내용이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주인공이 성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성칠이가 이제 물과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달을 향해 가거든요. 근데 그 이제 물질을 채굴하다가 채집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됩니다. 예, 죽게 돼요. 그런데 죽었지만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인공심장을 지구에서 달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의사가 인공심장을 넣어서 살릴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심장을 달까지 어떻게 보내냐면 레이저빛에 그 인공심장을 실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중간에 말 그대로 우주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발전소를 폭파해야 이 인공심장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희생할 거냐? 아니면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에게 100만 킬로와트나 되는 그 전력을 제공해주는 발전소를 폭파시킬 거냐? 고민하는 와중에 이제 책임자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이 인공심장을 실은 레이저가 그 우주 발전소를 폭파시키고 달까지 가서 결국엔 살리는 것이죠. 예, 뭐 그럴듯하지요. 예,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럴듯함, 이른바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가가, 이른바 북한이라는 국가가 인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작가들이 작품에서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 현실에 발붙인 상상을 펼쳐 보임으로써만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과학 탐구로 적극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과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할 수 있다. 즉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나 청소년들에게 이 과학 탐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넣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나라의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허황한 생각이 아니라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과 호기심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국주의와 그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환상, 이른바 이제 북한 과학 환상의 환상이겠죠. 북한의 환상은 우리식 혁명적 과학 환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환상 소설의 혁명적 낭만성은 미래에 대한 허무와 절망보다는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변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우주 세계까지 인간의 창조적 힘으로 점령해서 참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교양하고 주동하는 형상 수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혁명적 낭만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체제를 전복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이라는 거는 그것과 더불어서 낡은 것을 타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끊임없이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으로 개선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진전하고 발전하고 뻗어가는 것.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낭만성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긍정성이에요. 예. 낡은 것들을 타파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가 오겠죠. 그렇죠?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허무와 절망보다는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변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까지도, 우주 세계까지도 인간의 보금자리로, 삶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이 문학을 통해서 교양하고 추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근거 있는 과학적 환상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과학 소설을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예. 서구의 과학 소설에서는 과학 소설에 이렇게 말합니다. 황당무계한 상상력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황정상의 그 과학 환상문학 창작에 보면 이제 콩가라고 하는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콩가라고 하는 게 여러분 킹콩 아시죠? 예, 킹콩가 같은 건데요. 그 콩가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과학자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물질을 이제 동물에게 주사로 이렇게 주입을 하죠. 그러면서 그 동물이 이렇게 괴물로 변해가고 그래서 인간을 살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상상력을 재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상상력, 인민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상상력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SF는 즉 북한의 과학 환상 문학은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를 지향합니다. 과학자들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사상으로 무장을 한 과학자들이라면 결코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다던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과학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과학을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아니면 파괴적인 욕망에 그런 과학 기술을 쓸 수 있는가? 오히려 그들은 이제 의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식 교양적 의의도 없는 공허하고 막연한 환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낭만을 주는 것 대신에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인간을 희롱하고 최신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비애와 탄식, 허무와 방종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우리가 서구의 SF 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SF 과학 환상 문학 가운데 김동섭이라는 사람이 쓴 작가가 쓴 그 로봇 승리호라고 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서구에서 만들어낸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협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낸 그들의 세계관 그런 것들을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서구의 과학 소설들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종래의 과학 환상 문학이나 부르주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과학 환상 문학, 이런 말 서구의 과학 환상 문학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취급하는 막연한 과학 환상, 아무런 생활적 타당성도 없는 흥미본의의 과학 환상과 구별되는 우리식 과학 환상의 본질적 차이다. 즉 서구의 과학 환상 문학과 북한의 과학 환상 문학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 환상 문학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었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 문학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문학은 당과 당문학이라고 합니다. 즉 당이 어떤 정책들을 입안을 하면은 문학을 포함해 여러 그 문화들은 그런 정책들을 홍보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이제 그런 것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학도 당연하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겠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과학성의 보장, 과학성을 보장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 현재 어떤 과학기술의 그런 것들을 바탕을 둬서 작품을 쓴다라는 얘기고 또 최신의 성과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실천적 의의가 있는 가설을 제시한다.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한 그런 가설들을 제시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레이저 빛에 인공심장을 달아서 뭐 달로 보내는 게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한번 또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 환상 작품에서 과학적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한다고 하여 모든 내용이 다 과학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니다. 과학 환상 작품 창작에서는 과학성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지나치게 과학성을 요구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가설들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실현 가능한 것만 너무 제시하다 보면은 상상력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지나치게 과학성을 요구해도 안 된다. 참 작가들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홀히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과해도 안 되고 흥미성의 강조인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과학 환상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이기 때문에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중요한 과학적 지식과 또 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의식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문학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학 환상 소설가가 해독하기 어려운 과학 문제나 기계 구조, 작용 원리를 알기 쉽게 묘사하지 못하고 따분하게 써놓았다면 독자들은 그 책을 덮고 책장에 세워둘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재미없다라면 독자들은 그 책을 덮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과학 환상 소설 작품은 다른 형태의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더욱이나 따분해서는 안 된다. 일부 작가들은 과학 환상 소설 문학의 묘사 대상이 따분하고 흥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딱딱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분한 과학은 없다. 따분한 서술이 간혹 있곤 할 뿐이다.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따분한 과학은 없다. 따분한 서술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흥미성도 강조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작가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안는 것이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 환상 문학에 나오는 인물들은 어떠한 인물들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긍정형의 인물들이 있겠죠. 이른바 주인공입니다.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긍정형 인물들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부정형의 인물이 있는데 부정형의 인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적대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인물은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일본을 대표로 하는 그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들은 민족과 계급의 원수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한 방식으로 형상화해야 된다. 아주 적대적으로 다루고 있죠. 반면에 이제 비적대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비적대적인 인물들은 누구냐면 주로 북한의 그 과학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냐? 말 그대로 낡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롭게 변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데 여전히 옛 것들을 고수하거나 또는 안에 북한 사회 내부나 아니면 북한의 과학 자체를 의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비적대적인 인물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하고 감화해서 다시 말 그대로 긍정형의 인물로 이렇게 포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다 보면 이런 비적대적인 인물들이 꼭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과학 기술을 뭐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자신의 어떤 소영웅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뭐 어떤 뭐 좀 유명해지고 싶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과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런 과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과학을 하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을 내가 조국과 인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감화가 돼서 이렇게 돌이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적대적인 인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 원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증오와 규탄의 대상으로 따돌리는 식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 낡은 사상의 잔재, 낡은 생활 습성 등 사건 속에서 교양 개조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하고 개변, 즉 바뀐 후에는 그의 생활에 앙앙한 전망을 열어줘야 된다. 즉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제 긍정형의 인물로 바뀌었으면 이제 그 사람도 앞길이 이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서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무오류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의 수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결된 존재입니다. 즉 오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류가 없는 존재인 이 수령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가 없겠죠. 완전한 존재가 통치하는 그 사회가 불완전하다라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오류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이 또 과학 환상문학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2007년도에 리금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유전의 검은 안개입니다. 이게 장편인데요. 중장편인데요. 여기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유전의 검은 안개가 되죠. 인공유전과 관련된 겁니다. 북한에서 인공유전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발한 인공유전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불러다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연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일날 갑자기 이 인공유전이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양의 그 유전이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작품은 일종의 추리소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겠죠? 왜 추리소설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폭발이 왜 일어났는가? 일어났다라면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가? 아니면은 어떤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인가? 그걸 밝히는 과정으로 이제 작품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SF는 디스토피아가 없어요. 다 유토피아예요. 긍정적으로 끝이 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오류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이 인공유전의 폭발은 북한 내부, 이른바 그 북한 과학기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읽는 독자들도 예상할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죠. 적대적 인물. 외부 침입에 의해서, 외부 음모에 의해서 이 폭발이 일어난 것이고, 그러면 그 외부 침입한 자들이 누군가라는 걸 이제 밝혀내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유전을 폭발시킨 것이 다름 아니라 일본의 원유 기업. 그 안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기무라라고 하는 그 일당들이 있는데요. 그 일당들이 이걸 시샘을 해서 북한의 인공유전을 폭발시키고 유전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밝히는 과정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일본의 음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슨 이게 공식과도 같은데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국제회의나 국제학술대회 같은 거를 결말에 가서 그런 걸 엽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봐라. 이 문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작품에서조차도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 범인은 누구였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범인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바로 이들이 벌인 거고 이들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과학 환상 문학에 보면은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범인이 밝혀지면
반드시, 거의 반드시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범인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을 하죠. 약간 무슨 강박증자 환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개의 그 과학 환상 문학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